네, 이제 다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퀀텀 컴퓨테이션을 이제 발표를 해줄 세 분이 발표하시는 거 맞나요? 4명입니다. 네 명입니다. 아, 네, 네 네 명, 명이고 이제 네, 네, 네 그 화면 명에서 공유 이제 옮겨가면서 발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발표 바로 그냥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저거 안 적어놨네. 여기다 적으면서 일단 이것만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랑 어, 아니, 네, 이렇게 총 4명의 발표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퀀텀 컴퓨테이션 발표의 이제 시작을 맡게 된 물리학과 16학번 김보성이고요. 저희 똑같이 이제 그 물리학과 1학번 김찬호, 그리고 19학번 이지용, 20학번 노윤석 이렇게 총 4명의 멤버들이 이번 여름방학부터 시작해가지고 퀀텀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어, 칼텍에 있는 칼텍에서 나온 이제 렉처 노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고요. 원래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저희 나름대로 이제 주제를 잡아서 소논문 활동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주제는 재밌는 주제를 잡았는데 이제 그 주제는 겨울방학에 지금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제 겨울방학에 이어서 하게 될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커버하게 될 범위는 EPR부터 베이직 알고리즘까지 퀀텀 컴퓨테이션에서 이제 완전 그 기초가 되는 역사부터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말해볼 수 있는 약간 쉬운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아인슈타인 로컬리티와 퀀텀 인탱글먼트의 이제 대립에서 즉 이제 인탱글먼트라고 하는 것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데는 여기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 즉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한 1925년부터 27년까지인가요? 그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코펜하겐 해석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양자역학적인 어떤 이 수식이나 그냥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때 코펜하겐파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닐스 보어 그리고 하이젠베르크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때 그 뭐 제5차 솔베이 회의라고 해가지고 그 물리학계의 이제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 짤이 있어요. 그 짤이 이제 딱 코펜하겐 해석이 발표돼 그때 당시에 짤이 된데 그때 당시에 발표했던 내용들이 이제 내용 중에 일부가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빨간색으로 두 개를 쳐놨는데 이 두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제 살짝의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 어떤 측정을 하게 되면은 측정을 하기 전까지는 웨이브 펑션이 공간 전체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가 측정을 하는 순간에 그것이 웨이브 펑션이 콜랩스 해가지고 하나로 이제 점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보른 룰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프로버빌리스틱하게 즉 이제 확률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막스 보른이 제시했던 룰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해석에 관해서는 사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양자역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그것이 이제 옳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가장 이거에 대립하는 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슈레딩거였고요. 슈레딩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을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코펜하겐 파에 대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도 그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양자역학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건 아니었어요. 양자역학 자체는 굉장히 이제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코펜하겐 해석에 관해서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반대를 했었죠.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거에 반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 그 패러독스 비슷한 것들을 이제
사고 실험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첫 번째로 제시했던 건 이제 이중슬릿 실험 비슷한 거를 이제 제시를 했었고요. 그건 이제 당시에 닐스 보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논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차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제시를 했던 거는 그 광자의 그 무게를 측정하는 실험, 광자 하나의 무게를 측정하는 실험을 이제 제시했다면서 이렇게 막 반박을 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이제 닐스 보어에 의해서 그것이 무마되죠. 그리고 사실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코펜하겐 해석이나 양자역학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제시했던 많은 역설들이 양자역학의 발전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말씀드릴 APR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APR 패러독스를 제시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APR 패러독스를 닐스 보어가 딱 보고 제대로 이제 받아치지 못하고, 나중에 한 닐스 보어가 그거 한 35년에 그 자기가 뇌피셜로 이렇게 낸 논문을 이렇게 게재를 했지만, 그게 이제 막 엄청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지면서, 사실 이제 그거 아인슈타인 EPR 역설이 사실은 진짜였다 막 이런 게 밝혀지면서 끝나게 되죠. 자, EPR 패러독스입니다. 또는 EPRB 패러독스. 사실 이제 아인슈타인이 제시했던 버전은 이거하고 살짝 다른 버전인데, 여기에 이제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그리고 로젠, 이렇게 세 명의 과학자가 처음에 패러독스를 제시를 했었고요. 여기다가 봄이라고 하는 과학자까지 합해가지고 총 4명, 봄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거를 이제 이 버전으로 딱 만들어주면서 EPRB 패러독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EPRB 패러독스라는 건 이거예요. 가운데에서 이제 파이온이 붕괴를 합니다. 파이온이 붕괴를 하면은 양쪽으로 일렉트론과 포지트론이 날아가게 되는데, 파이온은 원래 이제 앵글러 모멘텀이 제로예요. 그래가지고 파이온의 앵글러 모멘텀은 제로인데, 그 일렉트론과 포지트론은 각자 제로 스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스핀은 결국 이제 앵글러 모멘텀과 이제 비슷한 같은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앵글러 모멘텀이 보존되기 위해서 각자의 스핀 방향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파이온이 이제 붕괴해가지고 나타난 일렉트론과 포지트론 중에서 이제 한쪽을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일렉트론의 스핀 방향을 측정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러면은 양자역학에 의하면은 이게 앵글러 모멘텀이 이렇게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 막 어떤 공간이나 시간에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확률이 퍼져 있다가 한 곳을 이제 가리켰네. 근데 앵글러 모멘텀이 제로여야 되네. 그럼 이제 반대쪽은 무조건 반대쪽으로 이제 정해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건 코펜하겐 해석에 의해서 말하면은 양쪽에 있는 모든 이제 스핀의 정보가 딱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웨이브 펑션의 형태로 퍼져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쪽에서 측정을 가하는 순간 그것이 붕괴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붕괴되는 이제 흐름이 앞에 이제 웨이브 펑션이 붕괴를 하면은 여기로 이제 전기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반대쪽이 이제 퍼짓이 되게 이렇게 만드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나타내면은, 원래 이제 웨이브 펑션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돼 있는 웨이브 펑션이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붕괴를 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 로컬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그 가운데에서 파이온이 붕괴할 때 사실 스핀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야 그게 밝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스핀이 정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걔가 그냥 파동 형태로 이렇게 퍼져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양자역학이 아직은 좀 불완전해가지고 여기 히든 베리어블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그 히든 베리어블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우리는 이제 이거를 찾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이론이에요. 사실 이제 히든 베리어블 이론을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 이제 이거를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이제 그 물리적인 양들은 이렇게 리얼한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얘기였고요. 또 이 로컬리티라고 하는 거는 한쪽에서 이렇게 일렉트론이 이제 한쪽 스핀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상황이
얘가 이제 한 1억 광년, 100억 광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막 반대쪽 거의 이제 그 우주 반대편에 있는 포지트론한테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는 빛의 속도 이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딱 이 로컬한 일렉트론 근처의 공간에서만 이게 사건이 생기고 그 사건의 정보가 이제 그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속도는 빛의 속도로 넘어가면 안 돼요. 결국 이제 이건 로컬리티라고 하는 룰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실험을 결국 이제 아인슈타인과 그 보어는 살아생전 이거를 결국 완전히 풀고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이게 사후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사후에 이제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좀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을 다시 하게 됩니다. 벨 테스트라는 게 이제 그 벨의 논문에서 제시가 되는데요. 벨 테스트는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퍼져나간 애들을 이렇게 양쪽에서 측정기를 갖다 놓고 측정기를 갖다 놓는데 얘네를 앞에서는 이제 얘가 윗방향이고 그냥 업이고 다운이고 이렇게 딱 정해진 방향으로만 측정을 했다면 이번엔 좀 arbitrary하게 약간 이제 좀 비틀어 가지고 얘네가 임의의 방향 A 또는 B라고 하는 방향으로 스핀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A 또는 B 방향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나오면 이 방향으로 측정이 되면 플러스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측정이 되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죠. 자, 그다음에 벨은 여기서 이 친구들의 프로덕트, 즉 이제 곱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A와 B라고 하는 함수, 그쵸. 설명이 잠깐 뛰어넘었는데, 여기서 이제 람다라고 하는 히든 베리어블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 퀀텀 메카닉스적으로 말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람다라고 하는 애가 있다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 람다라고 하는 애가 이제 얘네 방향을 정해줬으니까, 람다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이 A라고 하는 벡터의 방향이나 람다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어떤 함수 A를 가하면은 여기에 값을 당연히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제 프로덕트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죠. A와 B를 이제 분계를 시키는데 이걸 여러 번 분계를 시키면서 얘네 프로덕트를 계속 이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람다가 어떤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이 람다에 의해서 이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이제 여기서 만약에 퀀텀 메카닉스가 맞다고 하면은 이 프로덕트는 각자 이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으로 A 더트 B로 결정이 된다는 것도 이제 꼭 확인을 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벨 이니퀄리티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 A라고 하는 펑션과 B라고 하는 펑션이 이 벡터 A와 벡터 B 그리고 히든 베리어블 람다에 작용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덕트의 앞에서 말했듯이 에버리지 밸류를 찾게 되기 때문에 확률 분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로 람다라는 게 존재해서 람다가 이제 어떤 확률 분포를 갖게 되겠죠. 그 파이온이 붕괴할 때마다 어떤 확률로 얘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또 어떤 확률로 이렇게 방향이 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얘가 정확히 막 어떤 확률이고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직 이 로 람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람다로 전부 다 적분을 하면은 그것이 에버리지 밸류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 상황에서 A, B라고 하는 것과 이제 C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잡고 A, B 그리고 A, C에 관해서 각각 이 프로덕트를 해보면은 그 다음에 그 프로덕트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로 람다에다가 1-A, A, B, C 이렇게 리듀스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A, B AB의 이제 프로덕트와 AC의 프로덕트 그리고 BC의 프로덕트 간의 관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람다가 있다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에 만들어진 벨 이니퀄리티에서는 람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퀀텀 메카닉스에서는 이것이 마이너스 A 도트 B다. 자, 이제 여기다가 A, B, C의 오리엔테이션을 줄게요. A, B, C를 이제 A와 B는 그냥 수직하게 잡고 C는 그거에 그냥 사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퀀텀 메카닉스가 맞다고 하면은 저희는 지금 프로덕트 AB, 프로덕트 AC 이런 것들의 값을 다 알 수 있어요. AB는
오소고날 하고 AC는 45도, 그리고 BC는 45도. 전부 값을 대입하면 이니퀄리티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죠. 아인슈타인은 퀀텀 메카닉스가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퀀텀 메카닉스는 맞긴 맞는데 좀 부족하다. 여기에 히든 베리어블이라는 거를 더 찾아야 된다. 즉 이제 퀀텀 메카닉스가 불완전하다 이것만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아인슈타인의 얘기대로 하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퀀텀 메카닉스의 시스템 전체를 다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난이도가 훨씬 낮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덕트만 계산하면 된다라고 이제 펠이 말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실험을 많은 이제 물리학자들이 달라들어서 하겠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제 펠 이니퀄리티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진실이다. 퀀텀 메카닉스가 맞았고 히든 베리어블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실험에서 드러나게 되었죠.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이제 스푸키 그왜먼 곳에서 일어나는 스푸키한 인터랙션이다, 뭐 스푸키한 작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서워했지만 이것은 결국 이제 사실로 드러나 버렸고 특히 이제 이 상황을 가리켜가지고 이 베리 이니퀄리티를 바이올레이트하는 상황을 가리켜가지고 저는 이제 인탱글먼트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이 인탱글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퀀텀 컴퓨테이션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인탱글먼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계산들을 이제 하나의 스테이트로 이렇게 막 여러 개의 스테이트로 이렇게 분할을 시켰다가 그 스테이트들을 이제 하나의 스테이트로 모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인탱글먼트를 이용해서 클래시컬 컴퓨터에서는 오래 걸리는 계산들을 전부 이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매우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풀어내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인탱글먼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퀀텀 인포메이션 우리가 이제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다루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이어지는 이지용 학생이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공유 화면 옮기는 동안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세요. 다시. 앞부분에서 질문 있나요? 아마 앞부분에서는 딱히 이제 질문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댄스 코딩과 퀀텀 텔레포테이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19학번 물리학과 이지용 학생이고요. 일단 주된 발표 내용이 댄스 코딩과 퀀텀 텔레포테이션인데 당연하게도 이제 기반이 없으면 양자역학에 대한 기반이 없으면은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그걸 다 다루기가 힘든 점, 그 점 때문에 이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댄스 코딩과 퀀텀 텔레포테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큐빗이랑 클래시컬 빗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이 빗은 컴퓨터나 이제 이런 정보 과학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가 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0과 1로 이 빗을 표현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빗을 저희는 이제부터 클래시컬 빗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제 새로운 퀀텀 빗이라는 것을 소개할 건데 이 퀀텀 빗이라는 거는 이제 양자의 특징이 이제 그 여러 스테이트가 슈퍼포지션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관측하기 전에는 정해지지 않는 게 스테이트가 정해지지 않는 게 그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큐빗도 양자와 똑같이 처음에 어떤 스테이트들이 슈퍼포지션 되어 있는 형태로 있다가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그제서야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큐빗이 주어져 있다 한다면 이 큐빗은 측정을 한다면 A 제곱의 확률로 0이 나올 거고 B 제곱의 확률로 1이 나올 거예요. 물론 측정을 한 이후에는 이 웨이브 펑션이 붕괴하면서 이 하나의 값으로 정해질 테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정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큐빗을 원래 이제 고전적인 빗이랑 좀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옛날 고전적인 빗은 이제 클래시컬 빗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 큐빗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거기에 앞서 퀀텀 인탱글먼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물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자주 들어봤을 만한 단어인데요. 퀀텀 인테그먼트는 이제 어떤 집단의 이제 그 어떤 양자 입자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을 때 그 각 양자들의 스테이트를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는 이제 그 양자들이 서로 인탱글드 돼 있다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맥시멀리 인탱글드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이제 인탱글드 돼 있는 스테이트들이 있는데, 이 푸사이 플러스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의 확률로 두 개의 입자가 둘 다 0이 나오거나, 아니면 2분의 1의 확률로 둘 다 1이 나오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한쪽 입자의 상태가 다른 쪽 입자의 상태랑 독립적이지 않고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얘 둘은 서로 인탱글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맥시멀리 인탱글드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인테그먼트를 정의할 때 이제 스피릿 넘버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이제 그 스키밋 넘버에 따라서 이제 이런 맥시멀리 인테그먼트 스테이트가 정의가 되는데, 스키밋 넘버라는 것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맥시멀리 인테그먼트 스테이트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총 4개의 맥시멀리 인테그먼트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럼 이 네 개들은 네 개 스테이트들은 각각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이걸 다루고 있는 게 이제 파울리 매트릭스예요. 이 파울리 매트릭스는 잠깐 뒤로 돌아가면은 이 오른쪽 아래에 여기 보이는 이게 블락 스피어라고 해가지고 그 이런 큐빗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뭐냐 그 그래프인데요. 이런 그래프에서 저희가 X축을 기준으로 파이만큼 로테이션하고, Y축을 기준으로 파이만큼 로테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나타내 줄 수 있는 오퍼레이터에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이제 나온 게 이 파울리 매트릭스고, 이 파울리 매트릭스는 각각 이제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가 있는데, x-axis로의 파이 로테이션, y-axis의 파이 로테이션, z-axis로의 파이 로테이션을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로는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맥시멀리 인탱글드 스테이트 중 하나였던 이 푸사이 플러스 스테이트에 저희가 만약에 시그마 1 스테이트를 어떤 한쪽 입자에만 로컬리 이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얘는 푸사이 플러스에서 파이 플러스 스테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상태가 바뀐다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맥시멀리 인탱글드 스테이트들은 이제 파울리 매트릭스를 가해주면은 각각 서로 바뀌게 된다.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댄스 코딩과 컨텐트 텔레포테이션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배경이고요. 댄스 코딩으로 넘어가자면 일단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퀀텀 빛, 이제 큐빗 이야기를 하고 클래시컬 빛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두 인물 등장시키는데요. 앨리스와 밥이 등장하고, 이 둘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싶은데 클래시컬 빛으로 주고받는 게 더 효율적일지 퀀텀 빛으로 주고받는 게 더 효율적일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클래시컬 빛을 예를 들어서 빛 하나를 주고받는다 치면은 앨리스가 밥한테 0 혹은 1인 빛 하나를 밥한테 보내면 밥이 그걸 토대로 사실상 두 개의 스테이트 중 하나로 구분해낼 수 있는 거죠. 사실상 퀀텀 빛을 이용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상황이. 앨리스가 두 가지 스테이트들을 슈퍼포지션 시켜서 밥한테 보내주더라도 메저먼트를 시키면은 결국 하나의 스테이트로 붕괴되기 때문에 밥은 결국 0과 1 둘 중에 하나를 받은 것과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렉처 노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no worse of using qubits instead of classical bits라고 하면서 큐빗을 이용하는 게 클래시컬 빛보다 좋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때 큐빗이 더 효율적일 수 있냐, 어쩔 때 큐빗이 클래시컬 빛과 구분될 수 있냐를 보고 싶으면은 이제 좀 상황을 바꿔야 되는데,
저희는 아까 전에 이제 인테그먼트를 배웠으니까 여기서 맥시멀리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가지는 인탱글드 큐빅 페어를 꺼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큐빅 A와 이 큐빅 B가 맥시멀리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큐빅 페어인데 이걸 각각 앨리스랑 밥이 한참 예전에 이 두 개의 큐빗을 나눠 가졌어요. 그 상태에서 앨리스가 밥한테 두 개의 클래시컬 빛을 보내고 싶은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클래시컬 빛을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 오직 하나의 큐빗만 보낼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앨리스가 밥한테 하나의 큐빗으로 두 개의 클래시컬 빛과 동등한 정보를 보낼 수 있냐? 그게 가능한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가능해요.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다음과 같은 프로시저를 따르면 되는데 먼저 앨리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큐빗 A에 이 네 가지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중 하나를 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i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얘를 가해준다는 것은 큐빗 A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은 이제 각각 파울리 매트릭스인데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얘들은 각 엑시스로의 파이 로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이런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 가해지면 큐빗 A랑 B의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은 각 스테이트가 이렇게 변한다고 이제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변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가해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시그마 1이 가해지면은 파이 플러스가 되고 시그마 2는 파이 마이너스, 시그마 3는 푸사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앨리스가 이제 큐빗 A를 드디어 밥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밥은 실제로는 큐빗 A라는 큐빗 하나만 전달받았죠. 자,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밥한테 큐빗 A랑 B가 둘 다 있으니까 이 둘 다에게 이 맥시멀리 인탱글드 스테이트로 이제 프로젝션 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로 메저먼트 오스건이 프로젝션 시켜서 이제 메저먼트를 한다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냥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하면은 그럼 밥은 이 네 가지의 스테이트들을 어떠한 모호함 없이 완전히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논지고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스테이트를 완전히 구분해낼 수 있으면 그게 결국 두 개의 클래시컬 빛을 보내는 것과 같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댄스 코딩 프로시저라고 불러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의 인탱글드 큐빗 페어, 큐빗 A랑 B죠. 그거랑 이제 하나의 큐빗 A죠.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지금 두 개의 클래시컬 빛과 동등한 이제 정보를 생산해낸 거죠. 저희가 이거를 댄스 코딩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제 원래 하나의 큐빗은 하나의 클래시컬 빛이랑 동등했었는데 하나의 인탱글드 빛이 추가되니까 마치 하나의 큐빗이 두 개의 클래시컬 빛이랑 동등한 것처럼 역할을 수행해내고 그래서 이제 댄스하다 좀 더 압축돼 있다라는 느낌으로 댄스 코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댄스 코딩은 또 다른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자역학에서 특히 이제 이런 퀀텀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희는 항상 오픈 퀀텀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픈 퀀텀 시스템에서는 이 어떤 이제 퀀텀 파티클의 스테이트가 덴시티 매트릭스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 댄스 코딩에서 결국 주고받는 것은 큐빗 A밖에 없잖아요. 잠깐만요. 댄스 코딩에서 주고받는 것은 결국 큐빗 A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3자가 앨리스와 밥의 통신을 도청하기 위해서 이 큐빗 A를 가로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큐빗 A를 제3자가 가로채면은 제3자는 과연 큐빗 A만을 가지고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이 큐빗 A의 덴시티 매트릭스를 보면은 얘는 혼자 있으면은 항상 2분의 1 i라는 이제 값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큐빗 A에다 그 어떠한 메저먼트를 가해도 오직 랜덤한 결과만 나와요. 어떤 식으로 메저먼트를 가해도 랜덤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아무 의미를 가지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큐빅 A랑 B의 정보는 이 둘 사이의 인텐글먼트에 사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덴스 코딩은 이렇게 도청에 강하다, 그러니까 도청 당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또 다른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퀀텀 텔레포테이션으로 넘어가자면, 퀀텀 텔레포테이션은 일단 상황부터가 조금 복잡한데요. 이제 앨리스랑 밥이 인테그레이트 큐빅 페어인 큐빅 A, B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찰리라는 사람이 앨리스한테 큐빅 C를 건네준 거예요. 건네줬는데 찰리는 이 스테이트가 뭔지 알고 있는데 앨리스는 이 스테이트가 큐빅 C의 스테이트가 뭔지 알고 있지 몰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밥이 앨리스한테 큐빅 C를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퀀텀 채널이 열려 있어서 큐빗을 전달할 수 있다면 앨리스가 그냥 밥한테 큐빅 C를 건네주면 되겠죠. 근데 퀀텀 채널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큐빗은 주고받을 수 없고 오직 클래시컬 빗만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앨리스는 어떻게 하면 밥한테 큐빅 C에 대한 정보를 넘겨줄 수 있냐, 그것이 가능하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먼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인테그레이트 페어 큐빅 A, B를 생략하고 그걸 빼버리고 그냥 큐빅 C를 메저먼트 한 다음에 그거를 밥한테 클래시컬 빗으로 보내주고 그걸 토대로 밥이 스테이트를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양자역학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행위가 곧 변형을 가한다는 행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큐빅 C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게 되면 그러면은 이 큐빅 C의 스테이트가 변질되게 되고, 그럼 결국 저희가 밥한테 준 정보는 실제로 큐빅 C가 가지고 있던 푸사이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어떤 다른 파이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그런 정보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피델리티라고 해서 양자역학에서 정확도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두 퀀텀 스테이트가 완전히 동일하면 그럼 피델리티가 1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완전히 틀리면 그럼 0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 위의 프로시저로는 피델리티가 평균적으로 3분의 2밖에 나오지 못해요. 그럼 이 3분의 2라는 피델리티가 이 정도도 꽤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냥 완전히 랜덤하게 이제 코드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완전 랜덤한 코드가 이 어떤 언노운 스테이트랑 평균적으로 가질 수 있는 피델리티는 2분의 1이겠죠. 왜냐하면 0과 1 둘 중에 하나에서 완전 랜덤하게 고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피델리티는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 어딘가에 쓰기에는 너무 이제 낮은 정확도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국 인테그레이트 페어인 큐빅 A, B를 이용해야만 피델리티 1을 이뤄낼 수 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먼저 앨리스가 큐빅 A랑 C에 벨 메저먼트라는 걸 가해요. 이 벨 메저먼트라는 거는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시그마 1과 이제 시그마 3를 가해주는 건데, 그렇게 가해주면은 A랑 C가 서로 인탱글드 되면서 이 다음과 같은 맥시멀리 인탱글드 스테이트 4개 중에 하나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 참고로 이때 이 4가지 스테이트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은 다 각각 4분의 1로 완전히 랜덤하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4가지 스테이트 중에 하나로 완전히 결정이 되고, 그럼 앨리스는 이제 큐빅 A랑 C의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A는 그 정보를 2개의 클래시컬 빗으로 밥한테 넘겨줄 수 있겠죠? 그럼 밥은 그 정보를 토대로 앨리스가 어떤 스테이트를 관찰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 관찰 스테이트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큐빅 B에 다음과 같은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가해주는 거예요. 덴스 코딩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되면 큐빅 B는 원래 큐빅 C가 가지고 있던 스테이트랑 완전히 똑같은 스테이트를 가지게 되고 피델리티 1을 이제 이룰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왜 텔레포테이션이냐? 분명 처음엔 앨리스한테 있었던 큐빅 C가
이 QBC가 직접적으로 움직인 것도 아닌데 마치 밥한테 뿅 하고 나타난 것처럼 움직였다. 그래서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퀀텀 텔레포테이션은 이제 두 개의 인테그레이티드 큐빅 페어 A랑 B와 두 개의 클래시컬 빛을 전달해 줌으로써 하나의 큐빅과 동등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퀀텀 텔레포테이션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아니 왜 여기서 이 두 개, A랑 C를 인테그레이트 시키고 그 메저먼트에 대한 값을 밥한테 보내주니까 왜 큐빅 B의 스테이트가 달라지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일단 A랑 C가 인탱글드 되면서 B랑 A는 인테그먼트가 깨지게 돼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A랑 C를 인탱글드 시킬 때 깨지는 게 아니고 A랑 C를 인탱글먼트 시키면서 이 큐빅 A랑 큐빅 C의 스테이트가 달라지게 되겠죠? 달라지게 되고 그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정보를 밥한테 보내줬을 때 밥한테 정보가 도착한 그때서야 큐빅 B의 스테이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메저먼트가 그 스테이트 그 웨이브 펑션을 붕괴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양자역학에서는 정보가 실제로 물리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앨리스가 큐빅 A랑 C에 벨 메저먼트를 해가지고 둘을 인탱글드 시키고 스테이트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보가 밥한테 넘어가지 않으면 큐빅 B는 스테이트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보를 앨리스가 밥한테 넘겨주면 큐빅 B의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 이제 큐빅 B는 이런 모양의 이제 스테이트로 이제 사이에 앞에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나가 가해진 스테이트로 바뀌게 되고 이때 이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앨리스의 결과값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중 하나로 결정이 돼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산 과정을 좀 생략을 하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퀀텀 텔레포테이션과 댄스 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댄스 코딩과 퀀텀 텔레포테이션은 살짝 역과점 같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댄스 코딩은 하나의 인탱글드 빛을 이용해서 하나의 큐빗을 보내니까 두 개의 클래시컬 빛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었는데 퀀텀 텔레포테이션은 부분적으로는 반대로 하나의 인테글드 빛과 두 개의 클래시컬 빛을 이용하니까 하나의 큐빗이 생겼다라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게 큐빗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이제 신기한 이런 정보 전달 프로시저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번 발표에서 좀 알아가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걸로 제 발표는 끝마치겠고요. 혹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제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실 때 이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제가 화면 공유하나요, 이제 그러면? 네, 화면 공유해 주시면 돼요. 예. 어, 혹시 보이시나요? 이전에 화면 공유를 풀어줘야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여기 화면 공유 꺼줘. 그럼 제 거 보여요, 혹시? 잠시만요. 지금 보여. 네. 그러면 네,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김찬호라는 물리학과 학생이고요. 그 양자 암호학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은 그 EPR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랑 노 클로닝 기어리인데요. 아마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시작하고 나중에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EPR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할 그런 통신 이론 같은 건데, 통신 쪽에서 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사이에서 엿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방법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EPR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 그 방법 중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여기 그려놓은 그림이 그 앨리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하고 밥이라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이는 이브를 뜻하는데 이 사람이 그 도청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원하는 상황이 그 이브라는 사람으로부터의 그 도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뭐라고 하지? 프라이빗 키라고 해서, 프라이빗 키 정의는 지금 여기 써놓은 그대로거든요. 랜덤으로 정해진 앨리스와 밥만이 알고 있는 그런 비트의 그 스트링을 얘기하는데, 이게 있으면 그 앨리스와 밥이 서로 이브가 모르도록 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 간단한 방법은 지금 밑에 써놓은 것처럼 아스키 코드로 앨리스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낼 때 그 프라이빗 키를 사용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 키를 사용해서 바꾸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밥이 똑같은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다시 원 메시지를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아스키 코드로부터. 근데 이분은 그 프라이빗 키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원 메시지를 다시 복원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앨리스와 밥이 실제로 공유를 하는 키가 필요해요. 근데 이 키는 이브가 몰라야 되고요. 그래서 이브가 알지 못하도록 어떻게 키를 공유하냐, 이런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 방법의 하나가 직접 만나서 교환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거리가 멀어질수록 너무 비실용적이고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게 다른 제3자한테 그 키를 넘겨주고 그 제3자가 그 키를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기 써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제 생각엔 똑같이 비실용적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 거기다가 이브랑 내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솔직히 아마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못 쓴다고 나와 있었고. 그래서 가장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퍼블릭 키 프로토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프라이빗 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브든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데, 이브라는 사람이 그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매우 안 좋다는 걸 가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안 좋다는 게 어떤 수준이냐면 그냥 양자 컴퓨터가 없다고 가정하는 거를 말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그 퍼블릭 키 알려진 퍼블릭 키를 통해서 충분히 그 보안성이 훼손이 되니까 이 경우는 양자 컴퓨터가 지금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양자 컴퓨터를 이부라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그 키를 나누는 방법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EPR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EPR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은 첫 번째로 앨리스랑 밥이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앵탱글 페어라는 그런 A와 B가 각각 큐빗을 갖고 있고 서로 앵탱글드 되어 있는 상태를 먼저 전제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각각 큐빗에 대해서 앨리스와 밥이 시그마 1인지 시그마 3인지 랜덤으로 정해서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시그마 1과 시그마 3에서 랜덤으로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랜덤으로 골라서 측정을 하면 그중에 그리고 어떤 옵서버블로 측정을 했는지 이거는 퍼블릭하게 알리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앨리스와 밥의 옵서버블이 만약에 다르면 그 경우는 버리고요. 이걸 왜 하냐면 이건 솔직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거를 아무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1, 시그마 3가 A와 B가 옵서버블이 다르다고 치면 그 측정 후의 상태가 코릴레이트가 되지를 않아요. 그 A와 앨리스와 밥이 옵서버블이 만약에 서로 다른 거를 측정하게 되면 그 측정 결과가 코릴레이트가 안 돼가지고 코릴레이트 됐다는 거는 A를 측정함으로써 B의 결과를 A의 큐빗을 측정함으로써 B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키를 공유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데 만약에 uncorrelated 됐다고 치면 그러면 키를 공유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1과 그 파울리 매트릭스 중에서 같은 A와 B가 같은 축에 대해서만 그 회전을 가한 경우를 뽑아서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가장 밑에 써 있는 게 perfectly correlated system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perfectly correlated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그마 1과 시그마 3 중에서 같은 것만 골라내는 시스템을 말하고 랜덤은 왜 보장되느냐 위에서 시그마 1과 시그마 3를 랜덤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랜덤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브가 내통할 수 있는 이브가 도청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느냐라고 물으면 도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좀 더 어려운 게 이브가 AB 시스템을 먼저 한참 예전부터 접근해서 AB 시스템에 이브가 가진 큐빗을 엔탱글 시켜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브도 또 그 큐빗 걔가 가진 큐빗을 가장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알려져 있거든요. 그 퍼블릭하게 시그마 1과 시그마 3를 알린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브가 어떤 옵서버블을 골라서 측정해야 될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걔도 이 경우에는 그 이브가 큐빗을 측정하면 또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아래와 같은 이브와 엔탱글드 된 상태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일단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감마 ABE는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좀 예로 들은 거거든요. 상태를 ABE 시스템의 그 스테이트를. 그래서 여기서 감마 ABE를 그 밑에 시그마 I 이거 텐서 곱한 거를 가했을 때 감마 ABE가 그대로 나오는 것만 추려내야 돼요. 그러는 이유가 이게 그 과정인데 그 시그마 1A 텐서 곱 시그마 1B 그거를 감마 ABE에다가 가했을 때 그대로 나오는 결과는 위에 이 가장 위에 두 번째 줄처럼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벨 스테이트의 파이 플러스 AB에다가 2를 곱한 게 되잖아요. 이거를 또 i가 3일 때 그대로 가한다고 치면 이때도 똑같이 감마가 그대로 나와요. ABE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위에서 말한 A와 B가 시그마 1과 시그마 3를 선택했을 때 모두 그 ABE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그것의 아이겐 벡터가 된다면 이 감마 ABE는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처럼 5 플러스와 2V의 큐빅가 완전히 이 밑에 unentangled라고 써있죠. 이게 보장이 돼요. 그래서 unentangled 됐다는 거는 이브가 자기가 큐빗을 측정해도 AB의 스테이트를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감마 ABE가 AB 그 시그마 1, 시그마 3에 대해서 각각 아이겐 밸류가 되면 아이겐 벡터가 되면 이게 이브가 사전에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다르다면 그게 아이겐 벡터가 아니게 된다면 이브가 공격할 의도가 있었고 사전에 미리 엔탱글드 시켜놨다라는 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때는 다시 다른 게 통신을 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키아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노클러닝 띠어링인데 이거는 그냥 완전 계산이에요. 노클러닝 띠어렘은 또 이제 복제에 관한 얘기인데 그 어떤 유니터리 머신도 서로 다른 스테이트나 그거보다 많은 스테이트를 그대로 커피해낼 수가 없다는 게 그 이론이에요. 이론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게 증명하는 게 이게 끝인데 여기서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U라는 걸 생각하는데 파이랑 이건 뭐라 그랬지? 사이랑 파이가 서로 다르고 이게 가정이 서로 올소고널하지 않다고 가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1, 2, 3 조건을 만족하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생각하고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는 서로 내적을 보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식이 맨 아랫줄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그 E와 F가 같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것으로부터 또 이제 VAEF라는 거를
정의를 해요. 이 VAF는 다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고 이거는 1번과 2번 성질을 만족하죠. 근데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여기서 IA하고 텐서곱 UEF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게 강의록에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밑에 보면은 U가 지금 이 여기 전 페이지에 이 U랑 같은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1번과 2번식이 성립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phi A로 그대로 가는 것까지는 된다 쳐도 0, 2가 psi 2가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밑에가 되는 게. 그래서 지금 표기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UAF하고 그 커피하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2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잘못된 것 같고 그거 빼면은 일단 그거 빼고 해석을 하면은 앨리스의 큐빗을 이브의 큐빗으로 그대로 복제해내는 건데 이 V라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는 앨리스의 큐빗을 그 바꾸지 않는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위에 1번, 2번식을 보면 A는 A 쪽의 스테이트는 그대로 똑같고 E와 이쪽의 스테이트는 A의 스테이트를 그대로 복제해왔죠. F는 여기서 문제가 F는 E와 F로 바뀌었는데 F는 뭐 외부의 F와 A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생각하고 E는 그 원본 메시지를 복제해서 빼내려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역시 V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니까 내적이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하고 결국에는 phi하고 psi의 내적은 이 가정이 0이 아니고 가정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올소고널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주면 이 0이 파이 psi 내적이 0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올 뒤에 두 번째 있는 식은 제외가 돼요. 그래서 따라서 다음에 phi psi의 내적 그 다음에 EF의 내적은 1이다 라는 게 되는데 EF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곱한 게 1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이 되고 따라서 파이 psi가 1이 되니까 이것도 파이 psi는 또 같은 게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근데 문제는 파이 psi가 다르다고 서로 맨 처음에 가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모순이 되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저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받으면서 그 퀀텀 서킷으로 화면 공유 남겨주세요. 예, 이제 넘길게요. 질문 없으시면 저는 퀀텀 서킷에 대한 발표하게 될 20학번 물리학과 오윤석이라고 하고요. 이제 퀀텀 서킷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했던 게 결국 뭐 스핀 하나, 뭐 스핀 두 개가 잉탱글 된 거 이런 것들만을 다뤄왔었는데 이제 진짜로 이걸로 컴퓨터 같은 걸 만드는 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당연히 뭐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고 이제 그게 대충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짧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컴퓨터는 계산을 하는데 입력을 주면 출력을 계산해서 나오는 거죠. 결국 어떤 숫자를 먹여서 숫자를 출력하는 건데 그 숫자를 이제 이진법으로 쓰면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를 입력으로 받아서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를 출력하는 그런 기계가 컴퓨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양자 컴퓨터에서 또 요구되는 특별한 조건이 그 입력과 출력이 되는 그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 가역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함수가 비가역적이면 그거는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그러면은 그 엔트로피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 손실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에너지 손실이 지금 기술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발달하면 꽤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모든 함수를 역함수가 존재하는 가역적인 함수로 만드는 거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원래 컴퓨터에는 낫 게이트가 있죠.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그림과 같은 CNOT 게이트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CNOT 게이트는 이 낫 게이트랑 비슷한데 그 x가 0일 때는 그대로 두고 x가 1일 때만 y에다가 낫 게이트를 적용하는 어떤 함수예요. 이 표에 인풋과 아웃풋이 나와 있죠. 00일 땐 인풋 앞에가 0일 땐 그대로 두고 이제 10과 11일 때만 서로를 바꿔주는 그런 게이트입니다. 물론 이 두 개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역함수고 이거는 리버서블 하겠죠. 가역적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 낫 게이트는 큐빗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울리 매트릭스 시그마 x죠. 그래서 이 CNOT 게이트를 이렇게 람다가 그 C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람다가 저 X에 따라 조절되는 걸 의미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그마 X를 가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람다 시그마 X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게 저 하다마드 트랜스폼이라는 어떤 게이트인데 요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X 플러스 G축 X축과 Z축의 사이로 180도 회전을 시키는 어떤 게이트예요. 이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0을 넣으면 이렇게 중첩된 상태가 나오고 1을 넣어도 그 중첩된 상태가 나오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퓨어한 스테이트를 중첩된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응용하면은 이 H랑 CNOT 게이트를 합쳐서 큐빅 두 개를 가지고 4개의 인탱글드 스테이트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psi 플러스 마이너스랑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하면 인탱글드 되지 않은 것을 인탱글드 시켜줄 수 있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어떻게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지를 좀 볼 텐데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할 게 남았는데 얘는 토폴리 게이트라고 해서 CNOT 게이트랑 비슷한데 얘는 CC NOT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X랑 Y가 1일 때만 Z에다가 NOT 게이트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을 표로 정리한 게 보시면 이제 인풋이 1101일 때와 111일 때에만 서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가역적이겠죠. 그래서 이걸 응용하면 좀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 이게 위에 지금 5줄이 있는 그림이 있죠. 그거는 이제 CNOT 게이트를 연속으로 4개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입력이 x1, x2, w, x3, y죠. 근데 적 출력을 보시면 x1, x2, w, x3 그리고 y 플러스 x1, x2, x3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x1, x2, x3가 1일 때만
y에다가 not gate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지금 이 위에 큰 통째로 이 그림이 요 밑에 있는 이거랑 동등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not gate는 원래 그 변수가 2개였는데 그거를 변수를 3개로 확장했죠. 물론 당연히 이걸 입력을 1로 고정하면 not gate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 토폴리 게이트 3비트짜리만 있으면 4비트도 만들 수 있고 그 확장해서 5비트 만들 수 있고 6비트, 7비트 이렇게 무한히 모든 그런 not 게이트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not 게이트에 이 입력에다가 not 게이트를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111일 때만 not 게이트를 하는 건데 이제 이 입력을 조절해 주면은 이게 막 0101 때만 not 게이트를 한다. 뭐 0001 때만 not 게이트를 한다. 그런 식으로 모든 조건을 조절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그림은 이게 0101 때만 바꿔주니까 0100과 0101을 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걸 한번 꼬아준 건데 밑에 있는 건 얘는 0100과 0110을 바꿀 수가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그냥 글자가 하나씩만 차이 나는 어떤 문자열이든 서로 바꿔주는 게이트를 만드는 게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겠죠. 그거를 또 이제 응용하면은 이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바꾸는 방법으로 어떤 임의의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바꾸는 것까지도 심지어 구현이 가능하고 그거를 또 여러 개 중첩하면은 이제 어떤 0과 1, 3개로 이루어진 요런 함수 이게 입력으로 받아서 요게 출력되는 함수도 결국은 이렇게 글자를 하나씩 바꿔주는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토폴리 게이트 하나만 있으면 모든 가역적인 함수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게이트가 있으면 그걸로 모든 함수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유니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폴리 게이트는 유니버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0과 1로 이루어진 건 결국 클래시컬 컴퓨터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폴리 게이트는 클래시컬 컴퓨터에서는 유니버설하지만 퀀텀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왜냐면 퀀텀에서는 이런 슈퍼포지션까지 다 만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은 과연 퀀텀 버전의 유니버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결론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모든 중첩끼리의 어떤 변화는 예를 들어서 n비트짜리 문자열이 들어가는 함수라고 하면은 그거는 2의 n제곱 차원의 유니터리 변환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의 n제곱 유니터리 변환을 모두 만들 수 있으면 그거는 퀀텀에서도 유니버설한 거겠죠. 이제 결론만 말하면 이 h랑 이 토폴리 게이트 s 이거는 유니버설해요. 여기서 h는 전에서 계속 나왔던 그 x 플러스 z 중심으로 180도 회전시키는 거고요. s는 더 간단해요. 그냥 z축 기준으로 90도 돌리는 거예요. 물론 이 람다가 붙으면 그게 어떤 다른 비트에 의해서 그게 결정된다는 거겠죠. 그게 어떤 식으로 이게 모든 걸 만들 수 있는지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이 h랑 토폴리 s, h를 이렇게 묶으면 이 큰 게이트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아래처럼 묶어도 큰 게이트 하나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유니터리는 다 행렬로 표현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를 행렬 계산을 다 하는 거는 엄청난 노가다가 되겠죠. 아무튼 요 각각의 행렬이 어떤 SU4, 그러니까 4차원 유니터리 그룹에서 각각의 독립적인 어떤 회전을 기술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회전 각도가 무리수기 때문에 이제 그 회전을 원하는 만큼 해갖고 임의의 각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유니버설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3차원상의 구에서 구의 표면의 어떤 한 점은 위도와 경도로 나타낼 수 있죠. 이 위도와 경도, 이건 두 개의 각도로 나타내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4차원상의 구는 세 개의 회전 각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서로 독립적인 세 개의 회전각이 요 세 개의 행렬에 의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SU4에 있는 모든 어떤 변환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서킷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니버설하죠. 물론 이거는 비트가 두 개만 있을 때지만 그 비트가 세 개 있을 때여도 전에 한 것처럼 비트를 서로 바꾼 다음에 연산을 함으로써 다 만들 수 있어서 특히 요 람다 S 같은 경우는 이 토폴리에다가 XZ를 넣은 것과 같고 이 토폴리에다가 XZ 넣은 것도 결국 토폴리 하나랑 H 하나로 만들 수 있어서 이 토폴리 원래 하나만 있을 때는 토폴리는 그냥 클래시컬 컴퓨터가 하는 짓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H, 요 인탱글먼트를 만드는 게이트를 딱 하나만 추가해줘도 원래는 클래시컬밖에 못하던 게 이 퀀텀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이트 서킷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저 H가 아니더라도 그 인탱글먼트를 만드는 어떤 게이트도 그냥 토폴리 게이트에다가 하나만 추가해주게 되면은 그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그러니까 모든 그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저 H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왜냐면 그 인탱글먼트를 만드는 게 이 퀀텀 컴퓨터를 만드는 거의 핵심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론 이게 가능하다는 것만 증명했지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일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퀀텀 컴퓨터가 하는 일을 하는 건 가능하다. 이게 이 파트의 결론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줘도 되고요. 다음은 퀀텀 알고리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를 꽂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퀀텀 크리토그래피 그리고 using entanglement, 퀀텀 크리토그래피 그리고 퀀텀 서킷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하게 될 부분이 이제 퀀텀 알고리즘입니다. 자, 화면 공유. 네, 앞에 내용 지금 잘 들으셨나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앞에 모든 얘기들은 앞에 얘기들도 정말 재밌지만 여기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아예 모르는 사람도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들이 이제 퀀텀 알고리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퀀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이런 퀀텀 서킷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말은 잘 알겠어. 근데 그럼 대체 어떤 문제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풀겠다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퀀텀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 암호를 푸는 문제, 소인수분해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퀀텀 컴퓨터가 굉장히 이제 유리한 점을 갖는 이유가 모두 이제 인탱글먼트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앞에 발표를 통해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풀어볼 문제는 매우 간단한 문제예요. 아예 이제 그 소인수분해하는 문제 자체는 이제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제 거의 그 코앞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도이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 기본 프로블럼이에요. 도이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fx를 찾는 문제입니다. x랑 y가 존재를 해가지고 이거에 x랑 y가 존재를 해가지고 이 fx라고 하는 거는 y에다가 작용을 해서 fx에 따라서
y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fx가 fx가 제로면은 뒤에 y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fx가 1이면은 뒤에 비트를 이제 플립해주는 그런 펑션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fx가 컨스턴트 펑션인지 밸런스 펑션인지 그냥 둘 중에 하나를 맞추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완전 간단한 문제죠. 만약에 이제 컨스턴트 fx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인풋 아웃풋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는데 컨스턴트 펑션은 이제 각자 두 개씩 있어요. 컨스턴트 밸런스 펑션의 f가 각각 두 개씩 있고요. 만약에 컨스턴트라고 하면은 인풋이 뭐든지 간에 그냥 똑같은 결과를 내뱉는 게 컨스턴트 펑션입니다. 밸런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말하자면 이제 반반으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쪼개져 가지고 제로를 넣으면 1이 나오고 1이 넣으면 제로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크로스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그냥 제로를 넣으면 제로, 원을 넣으면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이덴티티 펑션이 되거나 이런 fx를 이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는 이 둘 중에서 어떤 fx를 지금 이제 어떤 fx인지 몰라요. 컨스탄트인지 밸런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어느 쪽인지를 맞히는 게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도이치 프로블럼입니다. 이 도이치 프로블럼을 이제 회로에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낼 거고요. 지금 이제 똑같이 인풋에다가 제로랑 원을 각각 넣으면은 둘 다 지금 옆에 예시에서 아웃풋이 1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니까 아웃풋이 1이 나온다는 거는 뒤에 비트를 플립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1이라고 하는 비트를 제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F0가 1이기 때문에 이제 원을 제로로 바꿔주는 이런 프로블럼입니다. 자, 이 문제를 그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풀 때는 어떻게 풀었어야 했냐면 이거를 그냥 두 번 하면 됐어요. fx에다가 제로를 넣고 원을 넣어가지고 아웃풋을 둘 다 읽어요. 그래서 아웃풋이 둘 다 똑같으면 컨스턴트고 다르면 밸런스다. 두 번의 계산을 거쳤고요. 자, 퀀텀 컴퓨터에서 이 문제는 한 번의 계산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 간단한 문제, 뭐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드는 게 무슨 문제냐? 그거 하겠지만 이거를 아셔야지 이제 뒤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런 회로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드워드 게이트가 총 이제 3개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펑션이 중간에 이제 작용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면은 앞에서 문제에서 원래는 이제 펑션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은 뒤에 비트가 어떻게 바뀐지를 봤었다면 우리 퀀텀 컴퓨터에서는 앞에 비트를 볼 거예요. 왜 펑션이 뒤에 작용했는데 앞에 비트를 보죠? 이거 정말 재밌는 문제인데 앞에 비트와 뒤에 비트가 지금 이 그 게이트를 거치면서 두 개 사이에 커릴레이션이 생깁니다. 인탱글먼트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 앞에 비트를 보나 뒤에 비트를 보나가 같은지 다른지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앞에 비트를 봐야지 뒤에 비트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더 쉽습니다. 지금 이 회로는 이제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 이제 제로랑 원이라고 하는 제로 스테이트와 원 스테이트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여기다 넣습니다. 자, 이 순서를 이번에는 이제 회로를 따라가면서 잘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하드워드 게이트를 거치게 되면은 원래 이제 제로였던 그 비트는 플러스 비트로 바뀌고요. 원이었던 비트는 이제 마이너스 비트로 바뀝니다.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제로, 원 사이에 페이지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 펑션을 거치는데 이 펑션에서 보면은 F0이 예를 들어서 제로면은 뒤에 게 그냥 아이덴티티가 되고 F0가 1이면 이제 플립, F1이 제로면 그대로, F1이 1이면 플립 이런 이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이 펑션을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어디에 붙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보면 앞에 거와 뒤에 거가 텐서 프로덕트로 말하자면 그냥 두 개가 지금 콜레이션이 있는 상태로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스칼라는 어느 쪽에 붙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앞에 비트가 제로였으면 이제 F0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붙게 될 거고요. 앞에 비트가 제로였으면 앞에 비트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붙게 되고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그다음에 앞에 비트가 1이었으면은 이 1의 이제 펑션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따라서 이 펑션을 거치게 되면은 뒤에 비트도 이제 스테이트가 변하게 되는데 그 스테이트가 앞에 스테이트를 변화시킨 건지 뒤에 스테이트를 변화시킨 건지 그것이 이제 스칼라 값이
어느 쪽이 붙는지가 이쪽으로 붙여서 표현을 해도 완전히 이제 같은 스테이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이 스테이트에다가 하다바드 트랜스폼까지 가게 되면은 스테이트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계산 과정 간단 약간 이제 생략을 하고요. 자, 이제 이것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매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매저를 하는 거는 얘가 제로인지 원인지를 이제 매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컨스턴트, 즉 이제 F0랑 F1이 같다라고 하면은 F0와 F1이 같다라고 하면은 앞에서는 뒤에 두 개 그냥 1 더하기 지금 보면 여기서 그 노멀라이제이션은 다 업투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노멀라이제이션들은 다 뺐습니다. 그냥 편의를 위해서. 자, 여기 앞에 것들을 이렇게 더하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2가 되고요. 2 또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원 쪽에서 보면은 제로와 F1의 그 마이너스 1의 프로덕트가 컨스턴트니까 지금 두 개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프로버빌리티가 제로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두 개가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고 하면은 앞에 거는 제로가 되고 뒤에 거는 어떤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여기를 매저를 하게 되면은 이게 0 또는 1로 나오게 되는데 0이면은 이건 컨스탄틴 케이스고 그 다음에 1이 만약에 스테이트가 1이라고 하면 이것은 밸런스인 케이스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펑션을 적용한 거는 그냥 0, 1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스테이트죠.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스테이트에 딱 한 번 가해지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제 매저를 했을 때 이 결과를 한 번에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도이치 프라블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완전 클래시컬하게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완전 간단한 기본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확장하게 된 버전이 바로 도이치 조사 프라블럼입니다. 도이치 조사 프라블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워요. 이제 이거는 이 펑션이 아까는 이제 제로랑 원 중에서 얘네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만 이제 생각을 했다면은 이번에 생각할 것은 앞에 이제 인풋이 있습니다. 인풋이 그 n개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n개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이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뭐 10개, 100개, 10만 개 이렇게 막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비트를 받아서 결과가 제로 또는 원으로 이제 플립해 줄 거고요. 아까랑 똑같이 이제 만약에 제로면은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원이면은 플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펑션을 가하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앞에서 썼던 이 회로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쓸 건데요. 그냥 이제 대신 여기서 우리가 인풋을 n 차원으로 확장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인풋에다가 이렇게 그냥 n 차원 확장을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인풋을 n 차원으로 확장을 시켰는데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봐주세요. 저희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를 n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거는 이렇게 노테이션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풋으로 들어온 00 이런 것들 말고 만약에 그냥 arbitrary한 x가 하다마드 게이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팩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x와 y를 이제 덧 프로덕트 한 걸로 페이즈를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거는 0부터 2의 n-1승까지 2의 n-1까지 존재하는 지금 이제 이 n비트에서 존재하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걸 서메이션을 가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하다마드인 이제 n 디멘셔널 하다마드 게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전부 이제 00000 그리고 HHH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각자 가한 것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각자 가한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제 구석에 조그맣게 이렇게 회로는 그대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저 이제 제로 스테이트를 이렇게 갖다 넣을 거니까 이 제로 스테이트를 넣으면은 여기서 이제 x가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면은 여기는 그냥 1이 될 거고 결국 이제 그냥 모든 y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서메이션이 될 건데 이걸 이제 x라고 씁시다. x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 uf 펑션을 이제 가해줘요. 여기다가 이제 뒤에 이제 원래 원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얘를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를 앞에 가해주고 뒤에 거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상태가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펑션을 가해줘요. 펑션을 가해주는 거는 바로 다음으로. 네. 여기다가 이제 펑션을 가해줘요. 펑션을 가해주면은 이 펑션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완전히 똑같이 x 스테이트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플립을 그냥 가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모두 확률이 이제 존재할 테니까 뒤의 상태는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 상태로 얘한테 다시 하다와드 트랜스폼을 다시 가해주면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냥 뒤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를 y로 이렇게 y 도트 해가지고 y로 이렇게 서메이션 해주면은 앞에 상태에다 이제 하다와드 트랜스폼을 가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뒤에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고요. 저희 이제 여기를 관측을 할 건데요. 여기를 관측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살짝 잘못 저거 애니메이션 찍혔는데, 자, 앞에 스테이트를 보고 만약에 이게 컨스턴트 펑션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너무 지금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이대로, 자, 만약에 이게 컨스턴트 펑션이다 라고 하면은 앞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의 fx는 모든 f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어차피 다 컨스탄트한 걸 내뱉을 테니까 얘는 이제 앞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서메이션을 해줄 건데, 근데 얘가 컨스탄트 펑션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 이 2n승분의 1에다가 시그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의 x 도트 y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여기서 서메이션 기호를 잘 풀어보면은 이게 그냥 델타 y 제로, 즉 이제 y가 제로일 때만 얘가 살아남고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단 컨스턴트 펑션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하다와드 트랜스포를 간 다음에 여기서 매저를 했을 때 얘가 그냥 무조건 제로 스테이트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제로가 나온다. 왜냐면 이제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지금 얘를 이렇게 서메이션 했을 때 얘가 y가 제로가 아니면은 얘네들이 모두 다 뭐라고 하냐, 서로 상쇄되니까 결국 이제 y가 제로인 스테이트만 딱 남게 되고 다른 스테이트는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냥 다른 스테이트는 전부 다 제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반대로 여기 밸런스드 되는 케이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밸런스 되어 있는 케이스는 사실 모든 거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그냥 y가 제로인 스테이트만 앞에서 이제 y가 제로,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제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제로인 스테이트만 한번 살펴봐요. 여기서 y가 제로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의 x 도트 y 여기가 그냥 1이 되죠. 그리고 모든 이제 y에 대해서 서메이션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겠죠. y가 제로인 것만 이제 했으니까. 자, 이제 이 n승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의 fx가 밸런스드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살짝 설명을 못했는데 밸런스드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풋에 대해서 0과 1이 나올 확률이 정확하게 같아요. 반은 0으로 대응되고 반은 1로 대응되는 펑션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정확히 반은 0, 반은 1이면은 이게 마이너스 1 fx를 전부 이제 이 n승계에 대해서 서메이션 했을 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여기서도 똑같이 상쇄가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제로가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y가 제로인 스테이트가 이제 나올 확률이 여기서 제로다. 제로인 스테이트가 관측될 확률이 제로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똑같은 이제 이 서킷을 거친 다음에 위에 스테이트를 매조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제로인 스테이트가 나오면은 이거는 컨스턴트 펑션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다른 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밸런스 펑션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이치 조사 플라블럼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살짝 어려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클래시컬리 얘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얘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냥 사실 때려 맞춰도 2분의 1이긴 한데 얘네를 이제 아무거나 두 개의 인풋을 이렇게 랜덤리하게 선택을 하다 보면은 약간 꽤 높은 확률로 2분의 1의 확률로 그게 같은 것 또는 이제 다른 거 이런 것이 매저가 되잖아요. 컨스턴트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인풋을 넣어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밸런스드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의 확률로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다른 결과가 나온 걸 이제 한 번만 관측을 하면은 그럼 걔는 밸런스가 되고 아니면은 컨스턴트가 되는 거라서 특히 밸런스일 때 이게 밸런스드 펑션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계산하는 거는 2n승번, 2분의 n승번 이렇게 관측을 해야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기는 하겠지만 걔는 이제 최대값에 불과하고 확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보다 이제 훨씬 적은 값에서도 이것의 결과를 알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과연 그러면은 클래시컬 컴퓨터로는 너무 어려운데 퀀텀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살짝 앞에 그 도이치도터 플러블로 조금 어렵게 만든 건데요. 자, 이번엔 새로운 펑션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새로운 펑션은 밸런스 펑션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펑션이 생겼어요. 이렇게 fax는 a.x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n비트의 스트링 a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 a.x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얘네를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 해가지고 얻게 되는 그런 펑션이 되겠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n개의 그 인풋을 넣게 되고 여기서 결과값은 0 또는 1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x라고 하는 거는 이제 2로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이제 0인지 1인지 이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로 똑같은 이제 서킷에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냥 이대로 계산하면 돼요. 자, 앞에 거 스테이트 그대로 가져왔어요. 아까 앞에서 이제 y 스테이트 어떻게 메저되는지 그대로 가져왔는데 여기서 fx만 바뀌었거든요. fx에 a.x 넣어줍니다. a.x 넣어주고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은 지금 여기서 x에 대한 서메이션만 이제 가운데서 수행을 해주면은 사실 얘가 저거 그 안에서 왜 컴플리티니스 조건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얘네가 쑥쑥쑥 사라지고 나면은 그냥 시그마의 y에 이것만 남게 돼요. y에서 마이너스 1에 a.y 이렇게 해가지고 a랑 y가 같을 때만 살아남는 펑션이 나와요. 따라서 저희 이제 이대로 그냥 매저를 하면은 여기 매저먼트 결과가 그냥 a가 나옵니다. 델타 ay가 이제 y 스테이트라고 하니까 y 스테이트가 a랑 완전히 똑같을 때만 나오고 여기서 매저를 하면은 그냥 a가 나오는 거죠. 와, 만약에 이거를 클래시컬 컴퓨터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n비트 스트링이 한 이제 10개의 비트예요. 그러면은 이 10개의 비트를 찾기 위해서 원래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1 000 넣어보고 0100을 넣어보고 그거를 이제 10개의 비트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 해보면서 F를 하나씩 찾았어야 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퀀텀 컴퓨터에서는 정말 단순하게 그냥 한 번만에 계산을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클래시컬 컴퓨터는 이거를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라기보다는 얘가 그 폴리노미얼이 그냥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n개가 있으면 그냥 딱 n번만 계산을 하면은 이걸 구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는 이제 뭐 2에 뭐 맨승번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n번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앞에 거보다 오히려 좀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지금 A개 n비트 스트링이라고 하면 그 1, 0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비트 하나씩 이렇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자, 이제 다음 이제 마지막 프로블럼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사이먼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 펑션의 스케일이 달라졌죠, 드디어. 이 펑션이 앞에서는 이제 n개의 비트를 이제 하나의 비트로 0 또는 1으로 대응을 시키는 거였다면 이번에 n개의 비트로 대응을 시키게 됩니다. 훨씬 어렵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그 퀀텀 컴퓨터에서 풀기 쉬운 조건을 조금 더 이제 붙여주는데 이 fx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2 to 1이에요. 이거는 결과값이 하나가 있어요. 결과값 하나에 각각 인풋 2개가 대응이 된다는 거로 여기서 만약에 fx랑 fy는 x에다가 a를 더했을 때 같으면 결과값도 같다. 이제 딱 반이 이렇게 대응되는 반만 이제 대응이 되고 그게 이제 겹치는 게 각각 2개씩 겹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시로 얘는 위키피디아에서 예시를 퍼왔습니다. 이런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퍼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인풋을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서 이제 대응되는 게 이렇게 대응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000 넣었을 때 아웃풋 101이 이렇게 110이랑 대응되고 010, 010 이렇게 대응되고 그래서 000, 000, 110, 110 이렇게 대응이 되면서 그냥 인풋 2개마다 같은 아웃풋 하나씩을 나오게 하는 이 fx를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a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때 a는 무엇일까요? 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냥 보기에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얘가 그냥 3개의 비트거든요. 보면 3개의 비트인데 이거를 전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지금 2의 3승번의 계산이 필요했잖아요. 일단은 익스포넨셜 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a가 110이었어요.
000이랑 정확하게 대응되는 A가 이제 120에 가면은 얘가 10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가 있으면은 F를 만들 수 있고요. 이 F를 통해서 원래 A를 유추하는 문제가 사이먼스 프로블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축소한 예시를 가져왔고, 자, 이 F가 이렇게 있는데 클래시컬리 이거를 계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걸 클래시컬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요. 저희는 그 대신에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얘의 그냥 4분의 1만큼 4분의 4분의 n승만큼의 이 인풋을 가져오게 됩니다. 약간 확률적으로 찾아보려는 노력인 거죠. 저희는 뭐만 하면 성공이냐면은 여기서 그냥 2의 4분의 n개만큼의 이렇게 페어를 이 쿼리를 가져온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결과가 똑같은 게 있으면 돼요. 결과가 똑같은 게 있으면은 그 사이에서 그냥 바로 A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2의 4분의 n승만큼의 개수를 이렇게 가져오고 나면은 그 중에서 페어를 지으면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지으면은 이제 n개 중에서 이제 두 개의 컨비네이션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이제 맨 앞 패턴만 생각을 했을 때 2의 4분의 n승의 이제 제곱만큼의 페어를 찾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아무런 페어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그 중에서 만약에 코렉트 페어 그 fx가 똑같은 페어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2n승분의 1입니다. 정확한 A를 찾는 거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정확한 A를 찾는 거랑 똑같은 확률이 되죠. 자, 이때 성공할 확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2의 n승분의 1에다가 2의 4예요. 2의 4분의 n승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은 그냥 2의 2n승분의 1 보다 성공할 확률이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 한 20 정도만 돼도 이제 여기서 20 정도만 돼도 여기가 우리가 고르게 되는 그 쿼리들 우리가 고르게 되는 인풋의 개수는 2의 5승 32개 고르게 되고요. 32개 고른 걸 가지고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게 정확하게 딱 떨어질 확률이 2의 이제 그 2의 10승분의 1, 1024분의 1 대충 0.1%인가요? 0.1% 확률로 맞습니다. n이 20개만 돼도. 자, 성공할 확률이 정말 적죠. 32개나 갖다 꺼냈는데 이게 성공할 확률이 1024분의 1밖에 안 된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퀀텀 컴퓨터라면 가능합니다. 자, 똑같아요. 심지어 여기서 인풋은 좀 달라졌어요. 여기서 원래 0, 1이었던 게 0, 0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n개의 비트에 작용해가지고 n개의 비트를 이제 펑션으로 통해서 뱉어내기 때문에 전부 n승해주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그 개수를 셀 때 막 하다워드 트랜스폼이 n번 사용됐으니까 막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요 케이스에 이제 주목해 주세요.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이 펑션은 그냥 딱 한 번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제 원래 익스포넨셜하게 사용했어야 될 거를 폴리노미얼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팅에서 굉장히 적은 계산을 뜻하죠. 자, 여기서 UF는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X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있으면은 얘한테 이제 FX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이제 제로에다 가해주는 이런 거겠죠. 와, 정말 쉽다. 넘어갑니다. 자, 제로에다가 하다워드 트랜스폼을 가해요. 하다워드 트랜스폼을 가하면은 이제 모든 X가 이제 여기서 이제 n승은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X가 이렇게 다 세팅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 펑션을 가하게 됩니다. 이 펑션을 가하게 되면은 x는 0부터 2n승 마이너스 1까지 x, fx 그냥 뒤에 거에다가 제로 스테이트에다가 그냥 fx를 가하게 되는 거죠. 아, 여기서 지금 하다워드 트랜스폼 여기가 빠져야 되는데 약간 실수를 했네요. 하다워드 트랜스폼 여기 밑에 거는 심지어 빠집니다. 여긴 필요가 없어요. 제로가 이제 fx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저희가 fx를 측정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사실 여기 매저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매저를 안 해도 같은 결과를 얻어요. 이거는 그냥 앞에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매저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fx를 매저를 하면은 fx가 그냥 가능한 모든 케이스 중에서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그 하나가 나오면은 앞에 있는 인풋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거를 x0라고 해요. 그럼 x0 또는
x0에다 a만큼 더한 거 둘 중에 하나의 인풋이었겠죠. 뒤에 이제 펑션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인풋을 가지고 다시 이제 하드와드 트랜스폼을 거친 다음에 매저를 하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확인해 봅시다. 여기다 하드와드 게이트를 가하게 되면, 자, 앞에 이제 이렇게 빠지고 시그마에 각각 이제 -1에 x0에다가 y 도트, 그리고 x0 플러스 a에다가 y 도트 해가지고 이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서 a랑 y가 a.y가 제로가 아닌 모든 스테이트들은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지금 이제 앞에서 -1 x0y 그리고 x0 플러스 a.y 이렇게 돼 있는데 x0.y 그러니까 a.y가 제로가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x0y 있고 a.y 여기다 더해지겠죠. a.y가 제로가 아니라고 하는 건 1이라는 거고 제로가 아니면 1이에요. 여기서는 1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앞에 -1이랑 뒤에 -1이 서로 상쇄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y는 0에서 이제 2의 n승번 이렇게 계산을 했어야 되는 일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a.y가 제로인 것만 나옵니다. 지금 a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여기서 n차원 벡터잖아요. n차원의 벡터죠. 그 뭐 1000, 101을 하는 게 정확하게 그냥 n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a 스트링이죠. 이 스트링에 올소고날한 y 스테이트만이 측정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올소고날한 y 스테이트만이 측정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제 놀라운 결과예요. 얘가 n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a니까 저희는 정확히 그냥 n개의 서로 다른 n-1개죠. 정확히는 n-1개의 서로 다른 스테이트를 우리가 관측을 할 수만 있으면은 a는 나머지 하나로 이렇게 딱 정해지게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오소고날 스테이트 오브 a를 여기서 매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매저가 되고 확률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여기 개수로 딱 나눠진 양이 나오게 돼요. 아이고. 하나가 더 없었구나.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y랑 그러니까 a랑 도트 프로덕트를 했을 때 오소고날한 y를 n-1개만 찾으면 나머지 한 개의 스테이트로 a가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n-1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만약에 저희가 n-1번 이렇게 측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인디펜던트하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이제 매우 높은 확률로 저게 되고요. 그냥 정확하게 A를 찾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중에서 몇 개가 리니얼리 그 인디펜던트한 게 나왔다.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몇 번 더 해보면 되니까 이게 그 계산 저게 없는데 거의 뭐 2배 정도 해보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이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이 Y 스테이트가 A의 이제 오소고나라 스테이트가 얼마 없어가지고 그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게 네, 매우 높은 확률로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 클래시컬 컴퓨테이션에서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증가했던 거에 비하면은 여기서 필요한 계산량은 이제 훨씬 쉬운 거죠. 이거를 그냥 대충 n-1번만 하면은 그냥 아예 구해버릴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 퀀텀 컴퓨테이션에 이제 저 알고리즘까지 맞췄는데 시간이 좀 많이 됐죠. 뒤에 내용 얘기를 좀 오래 하게 됐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에 내용 중에서 이제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늦은 시간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